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이렇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제로 금리를 거의 유지를 하면서 대량으로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즉 채권의 가격을 지불하면 그 돈이 시중에 깔리잖아요. 원래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하죠.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양적 완화에서 정반대인 테이퍼링, 즉 시중에 돈을 풀었다가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그다 들이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을 다시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준비제도 이사회죠, 연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 되고요. 근데 도저히 일이 더 이상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서서히 시중에 깔려있는 돈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내년 4월부터 채권 매입을 축소할 예정이어서요, 이제 테이퍼링, 즉 양적 축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자본이 쫙 빠져나갈 수 있다. 왜? 돈을 시중에 줄이니까 외국에 가 있던 돈들이 뭡니까? 전 세계 돈이 줄어드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토로 회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 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머지않아 이런 신흥시장, 한국 같은 데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좀 심각한 게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 그러죠.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14일 결정한다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회의 때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후 올해 총 4차례 금리를 올리겠다 이랬지만은 저유가, 브렉시트,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한 번도 못 올리고 지금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50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융 분석가 62명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뒤에 기준금리가 1.26%, 2002년 뒤에는 2.07%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0.25씩 올릴 거다. 그래서 올해 12월 인상이 이후에 내년에만 3차례 올릴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0.25인데 올해 12월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0.5가 되죠. 내년에 3차례 올리면 0.75가 되니까 0.5에다가 0.75를 들어가면 1.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후년 말까지는 2%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동안에 시중에 풀어놨던 돈들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제로 수준이 0에서 0.25로 내리고 3천억 달러의 국채, 2천억 달러의 공공기관채, 1조 2,5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 정권을 MBS라고 그러죠. 시중에서 사들이면서 그 돈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 채권만 합쳐도 1조 7,500억 달러를 시중에 푸른 겁니다.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이 풀렸어요. 자, 그래서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에서 장기 국채를 좀 매입했고, 또 매입했고 750억 달러씩 매달. 2012년 3차
양적 완화해서 매달 400억 달러씩을 또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돈을 더 풀고 또 3차로 돈을 더 푸는 거예요. 2013년 12월부터 이 규모를 조금씩 줄였고 그래도 돈을 조금씩은 풀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이제 돈 푸는 걸 중단했는데요. 이제는 돈을 푸는 거를 슬슬 걷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중앙은행도요, 내년 4월부터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풀고 이제는 돈을 걷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이제 중국이나 멕시코나 터키 같은 이런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요,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돈을 걷어 들이니까 이제는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을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요. 참고로요, 오늘 증시는 3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오히려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뒤에 차분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느냐?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퇴진을 할 건지 하야를 할 건지 언제 퇴진을 할 건지 이대로 버틸 건지, 이것보다 탄핵으로 가니까 이제 몇 달간 탄핵을 둘러싼 어떤 공방이 진행되지 대응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4시 넘어서 탄핵이 되었으니까 금요일날 정시가 끝난 뒤에 또 주말에 안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열었지요. 근데 오늘 정시가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면 한국의 정치 불안이나 경제 불안이 심화된다 해서 폭락을 하고 달러는 폭등을 하고 했어야 될 건데 오늘은 상당히 차분합니다. 이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한국의 경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 정국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차분한 모습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어쨌든 이제 돈을 더 안 푼다. 이제는 돈을 또 걷어 들이겠다. 그렇다면 한국도 신흥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에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데 그 중에 절반쯤이 부동산 관련해서 생긴 대출일 건데 여기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을 못할 대출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받쳐줄 건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내년쯤 폭락을 하지 않겠나 하는 매우 심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방에서는 벌써 부동산이 올 스톱 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경제, 한마디로 성장률을 부동산에 너무 의존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부가 만든 부동산 대책들이 풍선 효과라는 말이 따라 붙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도 냈지만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산업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라앉으면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게 경제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분기에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1.5%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경제가 성장한 부분 중에 절반 이상이 부동산 때문에 건설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가라앉게 되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논리는 아직 실현된 적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 건설이 성장하면 경제 부분의 상당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거꾸로 가라앉아서 건설 경기가 꺼지면 그러면 경제 전체가 꺼지냐? 자, 이건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좀 폭락을 했는데 경제 전체가 가라앉지는 않았다. 이런 근거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경제 성장률이 매우 깊숙한 관련이 있는데요. 경제 관료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라 하는 말을 하는 걸 즐기고 그걸 또 업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부양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전화시켜서 매수를 확대하는 정책은 배제하고, 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또 비용을 딴 데 소비에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소비 절벽인 부분에는 한국의 전월세 인상이나 비싼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쓸 돈을 없게 만드는 것도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무책임한 정책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유지는 될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했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가계부채는 1300조가 이렇게 됐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빚내서, 은행에서 빚내서 부동산 샀던 많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금리가 오르니까 공포로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론 기사도요, 왜 이제서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언론의 상당한 부분을 건설사의 부동산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게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에 TV 보면 허구나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아파트 광고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절대로 부동산을 안 좋다, 즉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는 쓰지를 않고 바른 말을 안 하죠. 자,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하다가 요즘 저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책임질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 안 지겠죠. 자, 부동산 거품을 결국 부풀리면 언젠가는 그 거품은 꺼지게 되고 풍선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꺼지고 터질 때는 이 정권이 아니다, 다음 정권이다 싶겠죠. 다행히 이 정권은 임기를 줄여서 빨리 마치게 돼서 터지는 걸 안 보고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고통은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자, 근본적인 개혁은 마취제 같은, 몰핀 주사 같은 부동산 부양에 밀려서 항상 뒤로 가고 눈앞에서는 맨날 수치만 이롭게 하려는 마약 같은 이런 정책만 펴게 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무라고는 괴리된, 한마디로 매우 인위적인 은행에 돈 빌려 가라 해서 돈 풀어서 올린 이런 부양인데요. 결국 막대한 거품으로 우리 지금 경제에 내관이 되었는데 주요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전히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도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 다 풀고 온갖 대출에 대한 제한 다 풀어서 집 사도록 이렇게 부동산 투기질에 나서도록 부추긴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걸 갖다가 조기에 대선을 치러서 정권 빨리 문 닫고 다음 정권에 넘겨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지금 부동산 거품 키워서 부풀리는 거는 이제 터지면 그 대가는 서민이 다 집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때 꿀은 돈 많은 자산가계층이 다 빱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장난쳐서 이득은 고소득 자산층들이 가져가고 손실은 서민들이 다 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땅값이요, 평당 수십만 원 하는데 아파트 지어갖고
그 아파트를 800인이 1000인이 이렇게 팔아먹고, 자,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울 도시면은요, 평당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다 거품이고 골고루 뜯어먹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 양적 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종말이 다가옵니다. 자, 부동산 가지고 빚 가지고 계신 분들 대처 잘 하십시오.